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얌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네, 사랑의 기술은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속에서는 사랑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과 예술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안해 주는데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을 다루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도 제시를 해주고 나아가서 신에 대한 사랑까지 확장된 사랑의 여러 차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에리 프롬인데요. 에리 프롬은 독일 출신의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라고 해요. 이분은 마르크스 이념과 정신분석학을 접목시켜서 주로 인간의 자유나 사랑, 그리고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탐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국내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이 사랑의 기술 외에도 자유로부터의 도피나 소유냐 존재냐 등의 다른 저서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언제나처럼 냠냠이가 책 속의 저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함께 읽을 이 책 사랑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봐도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에서 발췌한 문구 하면서 글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난 못 봤는데. 진짜?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 이름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일단 책 제목만 봐도 설렘 그 자체지. 사랑의 기술 책 제목만 봤을 때 뭔가 연애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나?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하트 시그널이나 맞아. 환승연애 이런 프로그램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책의 내용은 사실상 다르다. 다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을 들어가기 앞서 머리말과 옴기니의 말을 전달 드릴게요. 4페이지 에리 프롬이 말하길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라면서 이 책의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책의 229페이지 이 책을 옮긴 황문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면서도 참으로 나를 주는 사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러한 사랑에 실패하는 원인은 기술의 미숙성에 있다면서 이 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사랑의 기술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롬이 제시한 분석과 기술을 상세히 말하는 것을 피하기로 하거니와 적어도 사랑을 천부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고 훈련과 인내와 습득이 필요한 능력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현대성을 갖는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이 무려 1956년에 출간되었다는 것.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려 70년 전에 이 책이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대를 앞선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처럼 책의 1장부터 4장까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장 사랑은 기술인가? 1장에서는 책의 메인 주제이죠. 사랑이 기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왜 사랑을 기술로 저자가 전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저자가 전하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랑을 기술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을 즐거운 감정으로 믿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사랑을 어떤 기술로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3가지의 전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혹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렇지. 주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네.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랑의 문제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랑을 자꾸 기술로 생각 안 하고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특정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고, 여성이 애용하는 방법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외모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거에 있다는 거죠.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LA 프롬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하면 14페이지 남녀가 공용으로 매력으로 차용하는 포인트는 바로 유쾌한 태도와 흥미있는 대화수를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둥글둥글하게 처신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인기와 성적 매력이 뒤섞여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배경은 사랑이 누군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고 여기서 어려운 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는 게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이런 오류들 이런 오류들은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혼동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랑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에리 프롬 이 저자가 말하길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사실 오직 하나뿐이고 그 방법이 이 사랑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기술로 배워야 한다는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헷갈려. 맞아, 헷갈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 설렘이잖아. 이 두근거림이나 사람의 감정이 동하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하거나 형언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거지라고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 그럼에도 우리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사랑도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랑, 더 좋은 사랑을 하려면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기술을 배울 때 기술 습득 과정을 편의상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론의 습득,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의 습득. 당연한 말이지.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전개를 해나갈 텐데 특히나 사랑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자가 앞쪽에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결국 기술 숙달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에 대한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장을 뒤로 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사랑의 이론. 사랑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해보는 본질적인 이야기, 사랑의 이론입니다. 저자는 사랑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든 그 인간론, 곧 인간 실존론에서부터 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동물이 하는 사랑, 어떤 거에 대한 애착을 발견은 하긴 하지만 이 동물의 애착은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본능적인 행위에 잔재가 작용은 하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혹은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된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고 또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확실한 거는 이미 일어난 과거뿐이고 미래에 있어서 확실한 거는 오직 다가올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분리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분리의 경험은 모든 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거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혼자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에 보여졌을 때,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분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 것 때문에라도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라고 프롬이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곧 어떻게 이 불안한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이 분리를 극복해서 결합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동물 숭배라든지 인간의 희생, 혹은 이제 군사적인 정복, 사치의 탐닉함, 또 금욕적인 단념, 예술적인 창조, 신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등으로 이 분리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페이지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일치와 함께 현대 생활의 다른 요인, 곧 일상적인 노동과 일상적인 오락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인간은 평균화되고 노동력 또는 사무원이나 관리자의 관료적 힘의 일부가 되게 마련인데 뭐 우리의 얘기겠지? 우리는 모두 조직의 전체적 구조에 의해 지시된 일을 지시된 속도로 지시된 방식에 따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지시받고 있다는 거야. 정리하면 쾌활함, 믿음직함, 모든 사람과 마찰없이 지내는 능력까지도 지시받게 되면서 우리는 상당히 수동적인 삶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36페이지에도 언급하기를 이 합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창조적 활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든 어떤 종류의 작업이든 창조하는 자는 외부 세계를 나타나는 자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로 목공이 책상을 만들던지 혹은 금 세공업자가 보석 조각에 가공을 하던지 농부가 곡식을 기르던지 이런 방법을 하면 인간이 이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내 외부 세계인 세계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개인이 외부 세계와 함께 결합하는 과정으로서의 장치로서의 창조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러한 창조활동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분리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융합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야. 그 융합은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그리고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하는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앞서 말한 합의를 이루는 행위와 다르게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버리는 힘, 곧 이제 인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해주고 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랑은 두 존재가 하나로 되게 해주면서도 계속해서 둘로 남아있다는 그 역설을 성립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바로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 네. 즉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형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 바로 이렇게 사랑은 본인이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며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랑의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고 토대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근데 심드렁한데? 별님들에게. 말투가. 진심이 아니게 느껴지는 건가? 전 진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닙니다. 다소 피로해서 그래요, 제가. 피로하지만 사랑을 베풀고 MBTI T죠? 아니지. 근데 두 개가 명확히 나타나. 아니야, 오빠 T잖아. 아니 근데 물어봐놓고 T잖아는 뭐야? 아니 뭐 ENTJ 아닌가? 자, 일할 때는 ENTJ 그리고 먹고 놀고 마실 때는 ENFP.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 돼요. 진짜 역시 MBTI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갖다 붙여. 제일 좋진 않지. 제일 좋은 것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데. ENTJ가 연봉 1위 MBTI잖아. 그리고 ENFP가 성격 제일 좋은 MBTI 아니야? 그러니까 일할 때를 제외하면 성격이 제일 좋지. 왜 물어봤냐면 이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티 같았어요. 아니야. 말투가 너무 무미건조해가지고. 왜냐하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독서셀라의 이슬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네. 여러분께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디오만 듣고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지금 표정이 심드렁했거든요.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어떤 것을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도 같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바로 책임, 그리고 존경,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띄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포함된 요소, 책임, 존경, 지식 이 세 가지 요소도 연결고리가 지어져 있는데요. 설명하기를 만약에 사랑의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다른 요소 중 하나인 책임 또한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존경은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 같은 건 아니고요.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 존경은 바로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존경의 의미를 이제 이 저자가 설명해 주었는데 알고 있던 의미랑 많이 달라가지고 놀라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존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드마이어 또는 리스펙과는 다르게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52페이지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서 더 흥미롭게 들리는 말투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절망적인 방법이 있다. 뭘까라고 궁금증이 들어 독자로서. 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우리의 사물,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이라는 거야.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들리는데 프롬이 말하길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이와 같은 시도의 궁극적 단계는 극단적인 가학성 음란증, 곧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강요하는 욕망과 능력이라는 거지. 지금 설명한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방법이나 왜 비밀을 알아야 되는지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요소 중 하나인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 대한 비밀을 캐내고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고 과학적인 행위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롬이 왜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옆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하나를 전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했던 능동적인 형태 그리고 이러한 침투를 통해 알려고 하는 나의 욕망은 합일에 의해 만족을 얻는다는 거지.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분리되고 나 혼자 개체로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로서 불안을 느끼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융합하는 행위를 통해 나는 당신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사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데요. 이 사랑의 행위는 어떤 합일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이란 곧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려면 내가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나 불합리하게 알고 있던 어떤 일그러진 상을 극복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항상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될 때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사랑의 이론을 읽어나가면서 인간은 태초에 고립되었던 존재고 그런 고립으로부터 융합에 이르는 것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2장 사랑의 이론에서 크게 다루는 두 가지 축, 첫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하는 존재로서 저자가 표현하기를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유쾌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 나 혹은 이제 자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내가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경우에는 사랑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서 자식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즉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자,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인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자식인 내가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식들이 하는 사랑의 경험은 바로 수동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실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 개개인은 어린아이로서나 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바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러한 지복에 가까운 축복에 가까운 경험 때문에. 네.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어린아이로서나 혹은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머니 사랑에 집착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어머니한테서 받았던 갈망을 어린아이였을 때만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이 정상적인 성애의 한 요소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는 어머니 타임이었고요. 네. 아버지들은 긴장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프롬이 말하길 아버지와의 관계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자연이고 대지이고 대양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가정을 의미하지 않고 아버지는 생후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아마 이제 56년에 쓰여졌으니까 시대상을 많이 반영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버지, 거의 100%에 가까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인 2024년에 이런 문장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기에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해주기 때문에 네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제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아버지들은 귀를 막으시면 됩니다.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아마 지금 2024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이랑 전혀 딴소리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생각했을 때 그 시대상에서의 아버지는 이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2장 사랑의 이론에서 다루는 마지막 이야기, 바로 사랑의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책에서는 크게 5가지, 형제애, 모성애, 성애, 자기애,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성애란 완전한 융합, 곧 다른 한 사람과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고요.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 네. 이 성애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면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애는 작가가 말하길 아마도 현존하는 사랑의 형태 중 가장 기만적인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애가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이렇게 낯선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경험과 혼동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녀 둘이 친밀해지는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5페이지. 성적 욕망은 융합을 지향하지만 결코 육체적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긴장 해소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사랑은 성적 결합에 소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에 육체적 관계에는 탐욕이나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은 없고 부드러움이 섞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적 욕망 혹은 성적 매력이 순간적으로는 합일의 환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알맹이, 사랑이 없는 한 이런 합일은 결국 이 낯선 둘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혹은 이런 합의를 서로 부끄러워하게 하거나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환상이 사라질 때 그들은 이전보다도 더 뚜렷하게 분리된 그 격리감을 느껴서 사랑의 실패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서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느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분리되었던 둘이 결합하는 과정, 즉 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성애가 에너지로서는 가장 폭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자가 말하길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 곧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내용의 배경은 결혼은 결국 파기할 수 없다는 사상의 배경을 이루고 있고요. 두 배우자가 결코 서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선택이 돼서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적 결혼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책의 88페이지 프롬이 말하길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우리는 각기 독특하고 복제할 수 없는 실제이면서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역설이 되풀이되는데 우리가 각기 다른 하나의 개체이고 우리가 서로 다른 한 성애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는 있지만 모든 사람 사이에는 없는 특수하고 매우 개별적인 요소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신에 대한 사랑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적인 형태, 이른바 신에 대한 사랑도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면 앞서 설명한 모성애라든지 남녀 간의 성애라든지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건데요.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합의를 이룩하려는 욕구에서 생기고 또 사실상 이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성질과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차이도 사실 대체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책의 118페이지 결국 프롬이 말하고 싶었던 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버이에 대한 사랑, 즉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의 평행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고 신이 이미 외부적 힘이 아니고 인간이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자기 자신 속에 흡수해서 인간과 신이 일체가 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시적, 상징적 의미로서만 신에 대해 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고찰을 통해 신에 대한 사랑과 어버이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고 프롬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2장을 뒤로하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 프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타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주 고독하고 분리 상태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필연적 결과로 생기는 깊은 불확실성과 불안, 죄책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야. 이는 앞에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을 의식하고 깨닫지 않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완화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제도화된 기계적 작업에 규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즉 초월과 합일에 대한 갈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로 인해서 사랑이 어떻게 붕괴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혹은 더욱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미가 표준화되고 쉽게 영향받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권위나 원리 또는 양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본인 혼자만 사는 그렇게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나 동료, 자연으로부터 점차 소외되게 되고 그 자신 자체가 상품으로 변하고 현재 시장 조건에서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로서만 자신의 생명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간은 본성상 경쟁적이고 상호간 적의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경제적 이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증명하고 다윈주의자들은 적자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으로 증명했지만 프로이트는 인간이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무한한 욕망에 쫓기고 있고 오직 사회적 압력만이 이러한 욕망을 행동화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호 질투와 경쟁은 비록 이러한 질투와 경쟁의 사회 경제적 원인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갈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상호 성적인 만족을 주는 사랑과 팀워크를 이뤄서 고독으로부터 피난하는 피난처가 되는 사랑은 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사랑의 병리학을 보여주는 표준적인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병리학에는 여러 가지 개별 형태가 있겠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괴로움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도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신경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성적인 만족만을 쫓거나 혹은 고독이 너무 싫어서 팀을 이뤄서 결혼을 한다. 결혼 자체를 팀을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병적인 집착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불안해져만 갔다라는 거를 언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의 이야기를 받아서 147페이지 두 사람이 서로 그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귈 때 그들이 각기 자신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결혼 혹은 맹목적인 목적만을 쫓을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서 거듭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핵심적 경험에만 인간의 진실이 있고 오직 여기에만 생기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사랑의 기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대사회 혹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에 의거하는 것은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는 논조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화된 문화에서는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상품 가치로만 증명하기 때문에 동료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여기서 계속 앞에서 언급한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 형제애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도 사실 이러한 행태 사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혹은 사랑을 얼마나 해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스스로를 경험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3장을 뒤로 하고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사랑의 실천. 지금까지는 사랑의 이론을 다루었다면 더 힘든 문제죠. 사랑의 기술의 실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즉 1장과 4장에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검토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훈련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보다 더 익히기 쉬운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앞에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과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는 아닙니다.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아니려고 합니다. 사랑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정신 집중인데요.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데 정신 집중이 당연히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무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혼란한 생활 방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당신은 책을 읽으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고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 떠오르네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떠오르네요. 도둑맞은 집중력. 네. 모든 현대인이 다 멀티로 하고 있고 멀티를 못하는 걸 오히려 비난하는 사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오히려 비난받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집중을 해서 하나에 포커스를 해라. 그게 바로 이제 실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요소는 인내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신속성만을 촉구하지 말고 인내, 참으면서 훈련을 하고 정신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런 기술, 지금은 이제 저희는 사랑의 기술을 배울 거지만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이 기술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열심히 훈련을 하든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해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관심은 결국 흥미를 가져야 되는 거고 흥미를 갖게 되는 요인은 우리의 본능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성애와 같이 우리의 본능의 영역에서 이미 그러한 흥미의 기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서로 정리하고 있고 자 이렇게 냠냠이가 말씀드린 연습들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활동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몰두해야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 이 4장에서 개인적으로 저 이슬이가 프롬이 알려주는 여러 사랑의 기술 중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구나. 시대를 넘어서도 이 가치만큼은 가장 기술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키워드가 바로 164페이지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이라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채 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한다는 거야. 맞아.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의 대답조차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 그러한 대화들은 결국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공감되더라고. 지금 이 얘기가 그 정신집중을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경청 또한 누군가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몰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경청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맞아요. 우리도 서로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그치. 예? 맞지. 그쵸.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러 저희가 모이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경청이 정말 중요하구나. 경청이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64페이지가 저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객관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가진 상과 나의 흥미 그리고 욕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내 현실 자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건 어렵지. 객관화가 진짜 어렵죠.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소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게 되잖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리 프롬은. 진짜 사랑을 아는가라고 물어보고 싶. 에리 프롬한테? 펐는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좀 뭐 진정한 사랑꾼으로서 과거 우리 방송에서도 나를 몇 번이고 사랑꾼으로 호칭해줬더라고. 너희들이. 내가? 랑 과거에 돌아가신 분. 나도 놀랐어. 우리 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그래요? 왜 그랬지? 뭔가 뭐 보고 들은 그랬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자아도취가 나오네요. 방금 말했는데. 자, 그래서 181페이지.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면서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따라서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더라고. 그리고 프롬이 말하길 사랑은 활동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나 그녀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적극적 관심을 갖는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내가 게으르다면 내가 끊임없는 각성과 주의와 활동의 상태에 있지 않다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관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만이 비활동에 적합한 상태고 각성 상태는 게으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진취적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의지를 갖고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져라. 활동을 계속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지. 거기에서 뒤로 바로 다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난을 해요.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다들 깨어있을 때도 반쯤 잠들어 있고 잠잘 때나 혹은 잠들고 싶어 할 때도 반쯤 깨어있고 뭔가 어떤 실증을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만 앞서가지고 포커스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지 않고 내면적인 게으른 상태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자신의 눈과 귀로 느끼고 사고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집중하라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지. 그래야 그가 혹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당연히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또 그녀와 혹은 그와 대화가 이어질 거 아니야. 또 그러면서 나의 매력을 어필하거나 둘이 고독으로부터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융합되어가는 과정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꼭 성애나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서적 만족과 충만감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기술로서의 완성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경청하시길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 오, 맞네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사랑은 진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에든 통하는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거나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싶을 때 한번 지금 계속 언급된 기술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2024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고 들렸고 네. 그래서 끝에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랑할 줄 아는 본성이 이 사회 조직과도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 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사랑만이 인간의 실존 문제를 건전하고 만족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잘 녹여내서 사회가 조직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책의 마지막 188페이지. 사실상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결여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거지.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책 표지 얘기, 제목 얘기를 하면서 뭐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역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 연애의 기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진짜 뭔가 기본서, 사랑이란 단어 정의부터 해서 사랑이 내포하는 의미, 어떻게 사랑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잘 조직돼서 정리가 된 책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진 않지. 물론 하죠. 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되는 영역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로서는 충분히 책이 가치 있는 책이라고 느껴지고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 네, 맞아. 내가 과연 내 주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진짜 사랑하고 있나. 이 사랑이라는 게 몽글몽글하지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 거잖아 사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남녀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이야기를 그려낼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거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된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내 핸드폰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싼 자연이나 우리 사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느꼈을 때 이제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사랑의 기술을 저자가 표현한 걸 느꼈을 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호작용을 하려면 책에서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것,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의지와 관심을 갖는 것이 1차적이고 관심을 가지려면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그런 것들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랑의 요소로 제시했던 책임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여기는 아마 번역 투여서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서로에 대한 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는 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책임과 존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해도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저희도 읽으면서 근데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 물론 맞아. 저희도 뭐 간과할 수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잖아. 맞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책이 좋다고 생각한 게 한번 환기를 시켜주잖아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을 기술로 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었고 그렇지.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기가 됐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사랑을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랑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영역이라고 느끼는데 근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닫게 됐어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선 책의 1장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론과 실천 그리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지속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책 바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속 유지하려고 의지를 갖고 키워나가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셨어도 충분히 잘 읽었다고 생각이 돼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대신 읽어드린 책 사랑의 기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